예, 다음 발표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기령 교수님께서 신불교 사회운동으로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조기령 교수님께서는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대학원의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주임교수와 K-부디즘 문화 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단의 팀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하신 후에 동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종무행정과 사찰 경영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와 포교원에서 실무를 경험하신 후에 종무행정과 사찰 경영을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종무행정론, 불교 리더십과 사찰 운영, 사찰 경영, 부처님 법대로 하면 잘 된다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불교 종단 조직의 인사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교구 본사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사찰 경영의 성공적 사례와 불교 교단적 함의 등을 비롯해 다수가 있으십니다. 조기령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대로 하면 이제 저희가 발표 시간이 이제 4시 20분까지 됐는데요. 자, 전환바 없이 전화게 생겼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신불교 사회운동에 있어서 선봉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의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앞에 연구들을 답습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주 대종사님께서 제창하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이전에 사회운동이 이데올로기적이고 계급투쟁적이고 폭력성을 띠고 있었다면 이후에 불교 시민사회에 있어서 사회운동이 시민사회 문화적으로 또 비폭력적으로 전개되는 데 있어서 선봉에 있었다. 그 전환점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 1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대두되는 데 있어서 배경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운동이 그렇듯이 그 대두된 배경을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종단적 배경으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는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대두될 때 문민정부가 도래했어요. 한국 사회에. 문민정부가 도래했고 그 당시에 사회운동이 시민사회운동으로,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사회운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뭐냐면 118페이지 하단 세 번째 줄 보시면 계급적, 이념적 이슈보다는 지역 공동체적인 이익, 그 다음에 어떤 시민사회, 시민들의 이익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이 시기에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대등된다라는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자, 11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분명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 사회운동은 1980년대에 급진적인 변혁 운동과는 다른 면모를 많이 보입니다. 사회운동의 쟁점이 이전에 계급과 이념 일변도에서 다양해지면서 사회운동의 수단도 온건적 또 합리적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게 이제 사회적 배경이었다면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대두되는 종단적 배경은 뭐였냐면 월주 스님이 이 깨달음의 사회운동을 공식적으로 제창한 게 총무원장이 되시면서부터예요. 그때 그 총무원장이 되신 배경이 바로 개혁종단, 1994년 개혁종단이 출범하면서입니다. 120페이지 보시면요. 자, 120페이지 거기 두 번째 문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공 월주 총무원장은 1994년 취임과 동시에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깨달음의 사회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리고는 이듬해 1월 부처님의 성도제의를 맞아 깨달음의 사회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총무원 차원에서 통일운동의 지원, 사회구제사업 강화, 문화공동체 실현, 환경 및 생명보호의 생활화, 국제기하 농민돕기 등 깨달음의 사회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총무원장이 되시면서 바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120페이지 하단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깨달음의 사회운동을 총무원 차원에서 발표한 것은 개혁정당이 신사회운동을 종단 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동아일보의 당시 인터뷰에 보면 이전에 불교계의 사회운동은 선언적이라는 거예요. 포괄적이고 중생구제라는 막연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선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후부터 월트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타적인 보살 정신을 바탕으로 황폐해진 시민의식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신사회운동으로서 불교 사회운동을 이끌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121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이전에 구불교 사회운동이 있었고 그 불교 사회운동이 신불교 사회운동으로 전환되는데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불교 사회운동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를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단 내부 혁신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 정화운동입니다. 또 사회혁신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 80년대 민중불교 운동입니다. 먼저 불교 정화운동을 살펴보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짚으면 끝이 없을 얘기고요. 불교 정화운동이라는 것은 당시 90% 이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대처승을 비구승들이 축출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불교 내부에 있어서 혁신운동 또 사회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불교 정화운동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본론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불교 정화운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운동에서 12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122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일반적으로 타 종교에 있어서도 이 종교 사회운동, 종교 내부의 변화운동은 1970, 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 이후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 조직 내부에 집중된 권력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내부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불교 정화 운동은 7, 80년대 이전 훨씬 이전에 1954년에서 70년까지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123페이지. 이게 이제 불교 정화 운동은 내부 변화 운동이었다면 7, 80년대 불교계도 사회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대사회 운동. 그게 이제 흔히 민중불교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3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1970에서 80년대의 한국 불교 사회 운동은 일반적으로 민중불교 운동이라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문단. 그래서 그 운동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사원화 운동으로 발전이 돼요. 1979년. 그 이후에 1985년 민중불교 운동연합이라는 게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시면 이후에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서 문민정부라는 게 출범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의 이제 큰 변화는 뭐냐면 민중이라는 개념에서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개념 속에는 지금은 이제 민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민중이라는 용어 속에는 이미 봉건적, 계급적 대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민이라는 말 속에서는 그런 것이 배제된 어떤 개인의 자율성, 주체성이 들어간 운동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25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의 사회운동은 정말 신불교 사회운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신불교 이후에 깨달음의 사회운동 제창한 이후에 불교 시민사회운동이 신사회운동으로서 전개되었느냐 그
그것을 이야기해야지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먼저 그러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신사회화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전에 말씀드릴 게 태공올주 대종사께서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왜 제창했을까라는 고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창의 시기가 스님 대종사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대종사님께서는 12.7 범난으로 인해서 총무원장직에서 강제적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소회에 의하면 억울한 마음도 있으셨답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3년 정도 해외에 외유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구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에서의 시민사회운동을 보시는 거예요. 1980년대 그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그 계급투쟁적인 운동이 한참 전개될 때 거기서 본인의 말씀에 의하면 125페이지 두 번째 거기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있어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대종사는 해외에서의 3년을 아주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용문을 해놨는데요. 당시 이제 깨달음의 사회 운동을 주창하게 된 대종사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지나친 풍요와 물신화는 문제였지만 무질서 속에서도 분명한 룰이 존재했다. 어떤 지역에 가도 대가 없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주장이 달라도 법의 틀을 지키는 민주주의 확고한 가치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다. 갑자기 주어진 삶의 쉼표, 이후 3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후 깨달음의 사회화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 이후에 대종사께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신사회 운동이라는 것은 더 이상 뭐 민주주의라든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불평등, 환경, 남북한 통일 문제, 그 다음에 인간사의 비인간화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각 영역에 대한 사회 운동을 제시하시고 또 단체를 만드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6에서 127까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127페이지 아래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태공월주 대종사가 제시한 활동 영역에서 알 수 있듯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특정 영역에 한정된 개별적 시민사회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걸친 총체적 개념의 불교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제시를 하셨던 거예요. 이후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천을 해 나가십니다. 자, 128페이지 오시면 제가 여기서 규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깨달음의 사회 운동이 신사회 운동이다. 그럼 그 신사회 운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의도는 태공월주 대종사의 본래 깨달음의 사회 운동을 제창한 본 뜻을 이해해야지 될 겁니다. 그 본 뜻이 어디 나타나 있냐면 12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인용문. 자,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대한 태공월주 대종사의 성격 정의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신사회 운동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말씀에 의하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이나 실천이 아닌 것이며 특정 계급 및 계층의 이익이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실천적 종교 운동이자 시민 사회 운동이다. 또한 깨달음의 사회 운동의 성격은 해방 직후 불교 혁신 운동이나 불교 정화 운동의 성격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까지는 구불교 사회 운동이었던 겁니다. 후자의 운동들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자기 정화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넘어서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민 사회 운동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전 우리가 이제 7, 80년대 또 대학을 다니시고 했던 분들이 연상해서 보신다면 지금 시민사회 운동과의 큰 차이점이 그 운동의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 속에서 또 불교 정화 운동이라는 이름 속에서 폭력성이 수반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민사회 운동은 폭력성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폭력성이 수반되면 오히려 그 시민사회 운동이 고립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관련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대종사는 동양사회사상학회와 대담을 갖습니다. 거기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구불교 사회화 운동과 방법론적으로 달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과격한 시위가 대세인 시대였어요. 이념적인 활동이거나 폭력적인 투쟁을 하는 방식이었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으로 활동하려 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 목사, 스님들이 동참할 수 있었죠. 공명선거나 경제정의나 분배정의도 중요하지만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제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힘을 모아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고 또 정리된 구체적 대안을 기업이나 정부나 교육단체에 건의도 하고 실천은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이념이나 폭력 투쟁으로 사회 운동하는 것에는 반대했어요. 깨달음의 사회 운동이 수행하는 신사회 운동의 중심 과제인 공명선거, 경제정의, 분배정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그 방법이 이데올로기적 활동이거나 폭력적 방식이어서는 안 됨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신사회운동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럼 보다 큰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보다 큰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재창된 이후 불교 시민사회운동이 신사회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됐느냐, 더 쉽게 말하면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영향을 줬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규명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그 파트가 어디냐면 지금부터 129페이지서부터 불교 시민사회운동이 전개되는데 거기 있어서 태공월주 대종사와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영향을 주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보시면 시민사회운동에 있어서 대표적인 영역이 복지부자입니다. 복지부자. 한국 불교, 특히 조계종의 사회복지는 깨달음의 사회운동 선언 이후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전 깨달음의 사회운동 이전에는 카톨릭과 불교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계적으로 카톨릭을 능가합니다. 거기에 그러면 태공월주 대종사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13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신불교 사회운동으로서 구체적 실천을 시작한 것은 사회복지재단의 설립입니다. 송월주 총무원장은 1995년 2월 25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톨릭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설립 첫 해인 1995년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총 118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3년이 흐른 지금 통계는 없고요. 2018년 통계에 의하면 현재는 법인만 163개, 시설 923개로 총 1083개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월주 대종사의 그 사회복지재단이 초석을 다졌다라고 말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운동은 뭐가 있냐면 불교 인권위원회 운동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1990년 11월 20일 불교 인권위원회의 창립은 불교계 인권 운동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대종사께서는 불교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와 연계가 되는 문제냐면 나눔의 집 문제와 연계가 됩니다. 그 문단에 있어서 여기는 좀 읽어 나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불교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현 정의기억연대라고 있습니다. 가 꾸려져 활동을 시작했지만 초점이 달랐어요. 협의회의 초점은 정신대 피해 희생자들의 피해배상 청구권 종결 여부에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정신대 희생자, 즉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었지 인권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월주 대종사께서는 여기에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맞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월주 대종사는 피해 할머니들의 거처인 나눔의 집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마련합니다. 여권의 여타의 관련된 단체들이 정신대 문제 해결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피해 할머니들의 생존으로서의 인권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리고 태공월주 대종사의 총무원장 재직 시절인 1995년에는 나눔의 집이 현 위치인 경기도 광주시로 이전합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이 깨달음의 사회화 기금과 종단 예비금, 후원금 등을 모은 2억 5천만 원을 출연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황이었고, 그러면 이 이후에 불교 시민사회운동에서 인권운동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깨달음의 사회운동 이후 불교계 인권운동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에서 이주 노동자와 노동자 문제 등 소외받는 이들과 사회적 역자로 확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냐면 오산 대각사, 부천 서강사, 구미마을 부타사, 광주 선덕사 등의 지역사찰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을 전개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또 시민사회운동, 그 다음에 불교 시민운동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남북 불교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셨느냐 하면, 송월조 총무원장은 재임 기간 조선불교도연맹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불교 대표자 회의를 갖고 남북 상호 방문 등 교류 원칙에 합의합니다. 그 결과 1997년 남북 불교도들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함께 공동 발언문을 낭독하는 성과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또 남북 불교 교류 운동이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하면, 이후에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력 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계종의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성립이 됩니다. 이거는 남북불교 운동에 있어서 송월주 대종사께서 성장으로서의 전환점에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분야는 뭐냐면 국제개발협력사업입니다. 지금도 우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가 그 기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공월주 대종사는 총무원장 퇴임 후 2003년 10월 15일 세계 일화의 정신으로 국제개발협력단체인 지구촌 공생회를 창립합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케냐, 미얀마, 네팔 등 6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주기 위해 식수, 교육, 지역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촌 공생회 이후 국제협력 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느냐 살펴보시면 132페이지입니다. 지구촌 공생회 창립 이후 2004년 로터스 월드, 2008년 더 프라미스, 2012년 천호 월서 희망재단 등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들이 출범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는 132페이지 결혼의 두 번째 문단을 읽는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불교 사회 운동에서는 깨달음의 사회 운동은 구사회 운동에서 신사회 운동으로의 전환점에 존재합니다. 깨달음의 사회 운동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 때문에라는 질문에 대하여 민중을 위하여 민주화 때문에라는 이데올로기적이고 계급 충돌적인 답변에서 나아가서 모든 각각의 중생을 위하여 삶의 고통
해소 때문에라고 대답하는 사회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깨달음의 사회운동은 대승불교의 전통을 가진 한국불교의 성격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전의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의 운동은 계급대립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운동이었다면 깨달음의 사회운동 이후 불교 시민사회운동은 시민사회 문화 중심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기룡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룡 교수님의 발표는 한국 현대사의 사회운동의 분기점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깨달음의 어떤 사회화 운동을 신불교 사회운동으로 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진행되던 시기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문민정부를, 한국 불교에서는 개혁정당을 출범시키는 그런 시기에 진행이 되면서 어떤 불교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볼 때 깨달음의 사회운동이 그런 전환점의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의 내용이라는 게 또 민주화, 민중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이고 계급 충돌적인 대답에서 나아가서 모든 각각의 중생을 위하여 삶의 어떤 고통의 해소 때문에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회운동이 월주 스님께서 이제 하신 깨달음의 사회운동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조기룡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